제7 보병사단의 대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허영심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군부대 내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호화로운 장식과 테이블 위에 차려진 고급 요리들은 오늘 열리는 군관민 합동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척도였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고위 장교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가식적인 웃음을 터뜨렸고 그들의 가슴에 달린 훈장들은 조명 빛을 받아 번쩍거렸지만 그 훈장이 진정한 명예를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력의 부산물인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연회장 한 구석에는 최고급 양주와 와인이 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취기가 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연회장의 외곽 어둠이 살짝 드리운 보안구역에는 서지수 중위가 마치 강철로 빚어낸 조각상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복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려져 있었고 어깨 위의 계급장은 비록 위관급에 불과했지만 그 어떤 장군의 별보다도 날카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소란스러운 연회장 내부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파티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감지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으로 사단 본부 경비중대장으로 부임한 그녀에게 있어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는 전장의 참호보다 더 피곤하고 신경 쓰이는 전장이었습니다. 지수는 깊은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시선을 돌려 연회장 입구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이 기웃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낡은 야전 상의를 걸친 노인 한 명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를 제지하고 있었지만 노인은 굴하지 않고 연회장 안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수는 그 노인의 눈빛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상황 보고 소리에 그녀는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고 임무에 복귀해야 했으며 그 노인이 누구인지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노인은 지수의 친할아버지이자 전설적인 전쟁 영웅인 서태산이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그저 초라한 동네 할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손녀가 이 부대에서 근무한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왔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조용히 얼굴만 보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낡은 군복 점퍼 주머니에는 손녀에게 줄 꼬깃꼬깃한 용돈 봉투가 들어 있었고 그는 화려한 연회장 안에서 제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지수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동시에 연회장을 가득 채운 장교들의 흐트러진 군기를 보며 매서운 빛을 띠기도 했습니다. 연회장의 중심부에서는 사단장의 아들이자 본부 중대 소속인 박민우 소령이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으며 오늘도 이미 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의 군복 상의 단추는 풀려 있었고 붉게 상기된 얼굴로 부하들에게 거만한 태도로 농담을 던지며 주위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잔이 비어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지나가는 웨이터에게 고함을 치며 술을 요구했고 주변의 장교들은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민우의 시선이 우연히 연회장 외곽을 배회하다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서지수 중위에게 머물렀을 때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지수의 깐깐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으며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의 능력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오만함과 가학적인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흔들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수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몇몇 장교들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키득거리며 뒤따랐습니다.
지수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박민우와 그 무리들을 감지하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곧바로 표정을 지우고 차려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정중하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상급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지만 민우는 그녀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거만한 태도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우의 입에서는 독한 알코올 냄새가 풍겼고 그의 풀린 눈동자는 지수의 얼굴과 몸을 노골적으로 훑어내리며 불쾌감을 조성했습니다. 지수는 불쾌함을 억누르며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지만 민우는 그녀의 반응을 즐기는 듯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박민우는 지수의 어깨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터는 척하며 손을 뻗어 그녀의 견장을 건드렸고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자 계급을 이용한 위력 행사였습니다. 그는 비꼬는 말투로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왜 이렇게 딱딱하게 서 있느냐며 여자가 너무 기가 세면 남자들이 싫어한다는 둥의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주변의 추종자들은 그의 말에 맞장구치며 저급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지수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 무례한 자의 턱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군인으로서의 규율과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그의 배경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고 쥐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박아 넣을 듯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군에 바친 군인으로서 신성한 군복을 입고 부하를, 그것도 여군을 희롱하는 장교의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당장 나서서 소란을 피우면 손녀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을 알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의 주변을 지나가던 젊은 병사들은 그저 힘없는 노인네가 구경을 하러 왔거니 생각하며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태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웬만한 베테랑들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박민우는 지수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미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녀의 침묵을 복종으로 착각했는지 더욱 대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와인잔을 지수의 입가에 들이대며 한 잔 마시라고 강요했고 이는 근무 중인 위병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명백한 군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지수는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민우는 거절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는 술을 감히 거절하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연회장의 시선이 하나둘씩 그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내부는 갑작스러운 고성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민우가 누구인지 알기에 굳이 끼어들어 불똥을 맞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조차 저 멀리서 아들의 난동을 보고도 그저 젊은 날의 혈기라며 너그러운 척 외면하고 있었고 이는 부대의 기강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수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다시 한번 근무 중 음주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민우의 자존심을 긁었고 상황은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때 박민우는 지수의 턱을 거칠게 잡으려 했고 지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민우의 손은 허공을 가르며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되었고 뒤따르던 추종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민우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지수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지수는 반사신경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 제압하려다가 간신히 멈췄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민우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와인잔이 깨지며 붉은 액체가 바닥에 흩뿌려졌고 그것은 마치 앞으로 일어날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민우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고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넘어진 것이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지수가 자신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 했으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지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감히 상관을 폭행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고, 주변의 아부꾼들은 즉시 그의 말에 동조하며 지수를 범죄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억울함에 항변하려 했지만 이미 권력의 무게추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태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느꼈고, 그의 주름진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과거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들을 베어 넘길 때도 이렇게까지 분노한 적은 없었으며,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온 조국의 군대가 이토록 타락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묵직한 발걸음으로 연회장 입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를 막아서려던 위병들은 노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늙은 호랑이가 사냥을 시작하기 직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수는 몰려든 헌병들에게 포위된 상태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깊은 회의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고 헌신해온 군대라는 조직이 고작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을 짓밟으려 한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박민우는 헌병들 뒤에 숨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고, 그는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누구의 손녀인지, 그리고 자신이 깨운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음악 소리는 멈추었고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지만, 그 누구도 지수를 위해 변호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흩어졌고, 지수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찰칵하는 금속성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입구 쪽에서 둔탁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마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듯한 그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그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거대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서태사는 화려한 연회장 입구에 섰지만 그의 행색은 여전히 초라했기에 경비 책임자가 달려와 그를 거칠게 밀어내려 했습니다. 책임자는 노망난 늙은이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며 욕설을 퍼부었고 태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태산은 휘청거리지도 않고 바위처럼 그 자리에 서서 책임자를 내려다보았고, 그 서슬퍼런 눈빛에 책임자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산은 나지막하고 굵은 목소리로 자신의 손녀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조소와 멸시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소동은 박민우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또 다른 먹잇감을 찾은 하이에나처럼 눈을 번뜩였습니다. 박민우는 수갑을 찬 지수에게 다가가 내 할애비가 구걸하러 온 것 같다며 비아냥거렸고, 그 말은 지수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가 더러워지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가족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기에 헌병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민우를 향해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수갑에 묶인 몸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민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저 늙은이를 당장 끌어내서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리라고 명령했고, 군인들은 맹목적인 복종심으로 태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태산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젊은 군인들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반격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는 힘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끌려 나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지수와 눈을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 지수는 할아버지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는 무언의 메시지였고, 지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산은 연회장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흙바닥에 나뒹구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일어난 태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며 과거 전장을 호령했던 귀신 잡는 태산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내 들었고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태사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나다. 지금 병력을 움직여야겠다. 그 한마디는 제7보병사단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편 연회장 안에서는 다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불상사를 애써 무시하며 파티를 즐기려 했습니다. 박민우는 지수가 끌려간 방향을 보며 승리의 축배를 들었고 아버지인 사단장에게 다가가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스레 늘어놓았습니다. 사단장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는 듯 칭찬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회장 밖 어둠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자신들이 무시하고 내쫓은 노인이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지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곱씹으며 할아버지가 무사하신지 걱정되어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군인이 된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고 힘없는 정의가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으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군인 정신을 되새겼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처럼 단단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는 서지수 중위의 피부를 찔러왔고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은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깜빡거리고 있어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이 좁은 방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고 이곳에서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공포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수는 철제 의자에 묶인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은 움직일 때마다 찰그랑거리며 그녀가 지금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헌병 수사관들은 그녀를 앞에 두고 서류를 넘기며 킬킬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태도는 공정한 수사를 하는 군인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인 김상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에게 다가왔고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꺼버리는 노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며 지수에게 박민우 소령에게 무릎 꿇고 빌면 선처를 호소해 볼 수도 있다는 둥의 회유와 협박을 섞어가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수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김상사는 그녀의 머리를 툭툭 치며 현실을 파악하라고 조소했습니다. 이곳은 진실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 사단장의 권력이 법보다 위에 있는 무법천지라는 것을 그는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문이 쾅 하고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박민우 소령이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수사관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이며 아부했습니다. 민우는 제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친 채였는데 붉게 충혈된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손짓했고 김 상사와 부하들은 음흉한 눈빛을 교환하며 자리를 비켜주어 밀실 안에는 지수와 민우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지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탁하게 변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박민우는 의자에 앉아 있는 지수의 주위를 천천히 빙빙 돌며 마치 사냥감을 음미하는 맹수처럼 행동했고 그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욕설이 섞인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지수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어 고개를 뒤로 젖히게 만들었고 고통에 일그러진 지수의 얼굴을 보며 사디스트적인 쾌감을 느끼는 듯 낄낄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며 감히 내 몸에 손을 대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는 둥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억눌린 자격지심을 폭력적인 언어로 표출했습니다. 지수는 고통을 참으며 그를 노려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민우의 비틀린 정복욕을 자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지수의 뺨을 톡톡 치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군인으로서는 입에 담기 힘든 저질스러운 성적 농담과 비하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는 지수가 장교가 된 것이 실력이 아니라 몸을 팔아서 된 것이 아니냐는 식의 근거 없는 헛소리를 짓거리며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으려 들었습니다. 지수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지만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침묵을 즐기며 책상 위에 걸터앉아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위험한 수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야, 이 창녀 같은 게 비싼 척하지 말고 이리 와서 나랑 좀 놀자니까. 박민우는 지수의 턱을 잡고 흔들며 제목과 같은 치욕적인 말을 내뱉었고 이는 지수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결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왕이며 법이라도 되는 양 착각에 빠져 있었고 오늘 밤 지수를 철저히 망가뜨려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겠다는 비뚤어진 집착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언젠가 반드시 이 치욕을 갚아주겠다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녀의 앞에는 미쳐 날뛰는 권력자의 아들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부대 밖 허름한 여관방에 머물고 있는 서태사는 창문을 통해 멀리 보이는 부대의 불빛을 응시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낡은 배낭 하나와 오랫동안 사용해 손때가 묻은 지휘봉만이 놓여 있었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그의 기백은 거대한 산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조금 전 통화했던 내용을 되새기며 자신의 오랜 부하이자 현재 군의 실세인 강 대장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단순히 손녀를 구하는 것을 넘어 썩어 빠진 군의 환부를 도려내기로 결심했기에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서태산의 머릿속에는 과거 전쟁터에서 산화해간 전우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그들이 목숨 바쳐 지킨 조국이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삼성 장군으로 전역할 때 다짐했던 군인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신념이 무색해진 현실을 개탄하며 늙은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전쟁터로 나가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지수가 지금 겪고 있을 고초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부대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더 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뼈를 깎는 인내심으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조사실 안 박민우는 지수가 끝까지 굴복하지 않자 흥미를 잃었는지 아니면 술기운이 올라와 피곤해졌는지 하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가면서 수사관들에게 그녀를 잠재우지 말고 계속 괴롭히라는 지시를 내렸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다시 정막이 찾아오자 지수는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정신력 하나로 버티며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이 악몽 같은 밤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찾아올 것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박민우가 조사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대기하던 부하들이 그를 맞이했고 그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으스대며
자신의 무용담을 떠벌렸습니다. 그들은 지수가 얼마나 콧대 높은 여자였는지, 그리고 민우가 그녀를 어떻게 참교육했는지에 대해 저급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사단본부 건물 전체가 그들의 타락한 웃음소리로 오염되는 듯했고, 당직 사관들조차 그들의 눈치를 보며 못 본 척 외면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대 내의 기강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고, 정의와 원칙은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사단장실에서는 박민우의 아버지인 박준장이 고급 양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라면 감찰이 나오든 헌병대가 조사를 하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아들의 길을 살려주고 눈엣 가시 같은 원칙주의자들을 손봐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를 바라보며 혹시 모를 상부의 압력에 대비해 미리 줄을 대놓을 인맥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벌집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새벽 3시가 되었고 부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서태산이 머무는 여관방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과거의 작전 지도를 보듯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새벽에 들이닥칠 진압 부대의 동선과 예상되는 저항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 대장이 보낼 병력이 단순한 헌병대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를 제압할 때나 투입되는 최정예의 특수부대일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옷걸이에 걸린 자신의 낡은 정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그 옷을 다시 입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지수는 꼬박 밤을 새우며 수사관들의 졸렬한 신문에 시달렸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탈진 상태에 이르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김상사는 그녀의 도끼에 질려버렸는지 혀를 내두르며 잠시 쉬자고 부하들에게 손짓했고 그들은 컵라면을 먹으며 냄새를 피워 지수를 고문했습니다. 지수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지만 그들에게 구걸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명예회복과 복수라는 두 단어만이 맴돌고 있었고 그 집념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부대 외곽의 숲속에서는 어둠을 틈타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소리 없이 사단 본부 주변의 요충지를 점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야간 투시경과 소음기 장착 무기로 무장한 특수 요원들이었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은밀하고 신속했습니다. 위병소의 병사들은 졸거나 잡담을 하느라 그들의 침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사단의 경계망은 구멍 뚫린 그물처럼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폭풍의 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태평하게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서태사는 말끔하게 다림질된 비록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위엄이 서려 있는 예비역 대장 정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훈장들이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별 3개가 박힌 계급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늙은 사자가 아닌 전장의 지배자로 돌아온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지팡이 대신 지휘봉을 손에 쥐고 여관문을 나섰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부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천지를 뒤흔들 만한 분노와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와 멈춰섰고 그 뒤로 육중한 굉음을 내며 군용 트럭과 장갑차들이 줄지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병들은 갑작스러운 차량 행렬에 당황하여 허둥지둥 바리케이드를 치려 했지만 선두 차량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 하나 없이 진행되는 이 기이한 침공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완벽했고 부대 내의 그 누구도 경보를 울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고 죄지은 자들이 피를 토하며 후회할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민우는 숙소 침대에서 숙취로 머리를 부여잡고 깨어났는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낯선 엔진 소리에 불길함을 느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듯 입가에 묻은 침을 닦으며 창문으로 다가갔고 커튼을 젖히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검은색 차량들과 완전군장을 한 낯선 병력들이 부대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술이 덜 깬 탓이라 생각하며 눈을 비볐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수가 갇혀있는 조사실의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고 놀란 수사관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그들이 예상했던 박민우나 사단장이 아닌 검은 대테러복을 입고 복면을 쓴 거구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 상사의 명치를 가격하여 기절시켰고 나머지 수사관들도 순식간에 제압하여 구석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가 깍듯하게 경례를 한 뒤 품에서 열쇠를 꺼내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지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손목을 문지르며 그를 바라보았고 복면을 벗은 군인의 얼굴을 확인하자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전설적인 특수부대 팀장이자 할아버지의 옛 부하인 최대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대령은 지수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서태산 장군님께서 모든 지휘권을 인수하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가 단순한 예비역이 아니라 여전히 군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살아있는 전설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최대령이 건네준 자신의 정복을 받아 입으며 구겨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죄인이 아닌 부패한 무리를 단죄할 정의의 집행관으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조사실 밖으로 나온 그녀의 눈앞에는 할아버지가 준비한 거대한 무대가 펼쳐져 있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전율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단장 박준장은 사령부 건물 로비로 뛰쳐나와 이게 무슨 짓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그를 막아선 병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지휘관이라며 길을 비키라고 명령했지만 병사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병사들의 대열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예비역 군복이 아닌 번쩍이는 별 3개가 달린 정복을 입은 서태산이었습니다. 박준장은 그 모습을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전설 속의 인물이 자신의 눈앞에 그것도 분노에 찬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단 본부의 로비는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그 정적을 깬 것은 오직 서태산 장군의 묵직한 군화 발자국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색의 정복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 달린 훈장들은 그가 살아온 전쟁의 역사를 대변하듯 위압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장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노인이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입술조차 떼기 힘들었습니다. 서태산은 그런 박준장을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자비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심판자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 질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로비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대가 정체불명의 병력에 의해 장악당했다는 사실과 그 중심에 이 노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지 용기를 내어 여기는 신성한 군부대이며 외부인이 함부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반란행위나 다름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인해 갈라져 있었고 주변을 포위한 특수부대원들의 차가운 총구 앞에서 그의 외침은 아무런 위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며 박민우 소령이 들이닥쳤는데 그는 밖에서 벌어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여전히 술기운이 남아있는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로비를 가득 채운 검은 제복의 군인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버지인 박준장이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아버지에게 다가가 이놈들이 감히 우리 부대를 포위했다며 당장 헌병대를 불러 다 쓸어버려야 한다고 철없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서태산이 입은 정복의 계급장이 보이지 않는 듯했고 오직 자신의 아버지가 가진 권력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서태산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저 늙은이가 어제 그 행패 부리던 노인네가 아니냐고 비아냥거렸고 그 순간 로비의 공기는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박준장은 아들의 무례한 행동에 기겁하며 황급히 그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태산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미세한 변화를 보였고 그 짧은 순간에 뿜어져 나온 살기는 주변에 있던 특수부대원들조차 긴장하게 만들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훈장 몇 개 달고 와서 폼을 잡느냐며 끝까지 자신의 무덤을 파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태산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고 그 손짓 하나에 로비 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체격의 장성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현 육군 참모총장의 최측근이자 군단장인 강중장이었는데 그의 등장만으로도 박준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강중장은 서태산 앞에 서서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고 필승 사령관님 호출하신 병력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우렁차게 보고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박민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오만함의 껍데기를 산산조각 내버리기에 충분했고 그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준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며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직속 상관인 군단장이 이 정체불명의 노인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하고 보고를 올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 중장은 박준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서늘한 눈빛을 보냈고 내 놈이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이분은 내군 생활의 스승이자 군의 전설이신 서태산 장군님이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로비를 뒤흔들었고 박준장과 박민우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강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제야 박민우는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단순한 동네 노인이 아니라 군의 역사 그 자체이자 살아있는 신화라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뱉었던 모욕적인 언사와 폭력적인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로 숨으려 했지만 박준장 역시 이미 넋이 나간 상태라 아들을 보호해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서태산은 지팡이 대신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박민우를 가리키며 이리 와서 놀자고 했나. 그래, 이제부터 제대로 놀아보자꾸나 라고 낮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서태산의 명령이 떨어지자 강중장은 즉시 특수부대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요원들은 순식간에 박준장과 박민우를 포위하고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박준장은 억울하다며 항변하려 했지만 요원들은 그의 계급장을 무시하고 거칠게 제압하여 무릎을 꿇렸습니다. 박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반항했지만 숙련된 요원의 발길질 한 번에 바닥에 처박혀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사단 사령부의 로비는
순식간에 심판의 장으로 변했고 그동안 권력을 남용하며 부대를 사유화했던 자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순간 로비 한쪽에서 서지수 중위가 최대령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습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당당한 걸음걸이로 할아버지인 서태산에게 다가가 절도 있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태산은 손녀의 상처 입은 얼굴과 손목에 남은 수갑 자국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무언의 위로를 건넸고 지수는 참았던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무릎 꿇린 박민우를 내려다 보았는데 어젯밤 자신을 능욕하며 즐거워하던 그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으며 오직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민우는 지수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자신의 비겁함과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고 이제야 비로소 군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태산은 강 중장에게 사단 내의 모든 업무를 중지시키고 박 준장 라인의 모든 장교들을 격리 조치하라는 초강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휘관 교체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뿌리부터 썩은 부분을 도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강 중장은 즉시 부관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사단 내의 방송 시스템을 통해 계엄령에 준하는 통제 방송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에 모여있던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생활관으로 복귀해야 했고 부대 내의 모든 통신과 교통은 차단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박 준장은 자신의 부대가 눈앞에서 해체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절망감에 울부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30년 군 생활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며 아들의 실수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옆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예견된 일이었으며 단지 그 시기가 서태산이라는 거대한 해일에 의해 앞당겨졌을 뿐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정보요원들은 사단장실과 주요 참모부서에 들이닥쳐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은폐하려 했던 수많은 비리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민우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의 CCTV 원본 영상은 물론이고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여 유흥비로 탕진한 장부와 인사청탁 관련 문서들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왔습니다. 요원들은 전문적인 솜씨로 증거물들을 분류하고 포장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캠코더로 녹화되어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서태산은 로비 중앙에 마련된 임시 의자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며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을 움직이는 노련한 승부사처럼 냉철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두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 내부의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강 중장에게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강 중장은 즉시 보안회선을 연결하여 태산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태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게 수화기 너머로 전달되었고 그 내용은 군 수뇌부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박민우는 헌병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며 지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지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외면하며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군법은 너 같은 쓰레기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은 죄의 무게를 감옥에서 뼈저리게 느끼길 바란다.
그녀의 말은 민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호송차에 실려갔습니다. 호송차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고 민우의 군 생활은 물론 사회적 생명까지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사단의 연병장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특수부대원들만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제7보병 사단의 깃발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부대의 상징물들은 주인을 잃고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서태사는 창밖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는 자연의 이치를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후폭풍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의 곁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흐르는 피가 얼마나 뜨겁고 정의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굳건한 등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존경심을 느꼈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굴복하지 않고 군인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자리는 황량했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음을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들의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 사령부의 상황실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태산 장군은 중앙 테이블에 놓인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의 미간에 잡힌 주름은 그가 지금 단순히 부대 하나를 접수한 것이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수술을 집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강 중장을 비롯한 참모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태산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상황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참모들을 둘러보았고 그 강렬한 눈빛에 압도된 장교들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잡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서지수 중위는 상황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의무대 간이 침대에서 군의관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찢어진 입술과 멍이 든 손목을 소독하는 과정이 쓰라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속의 상처가 더 깊었지만 할아버지가 보여준 단호한 행동 덕분에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군의관은 지수의 상처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 무시무시한 서태산 장군의 손녀라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처치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군 전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편 독방에 갇힌 박준장은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좁은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 관리해오던 정치권 인맥들과 국방부 고위 관료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상대가 서태산이라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태산은 현역 시절에도 대통령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강직한 인물이었기에 어설픈 청탁이나 압력이 통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박준장은 자신의 군 생활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공포감에 몸을 떨었고 벽에 머리를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민우 소령이 갇힌 옆방에서는 끊임없이 고함과 욕설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는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자신이 풀려날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술이 깨면서 찾아온 숙취와 금단 증상으로 인해 더욱 예민해져 있었고 철창을 발로 차며 당장 문을 열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키고 있는 특수부대원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무시했고 그럴수록 민우의 분노와 불안감은 극에 달해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단 내부의 분위기는 빠르게 안정되어 갔고 서태산의 지시에 따라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통제된 상태에서 내부 감찰이 은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강 중장이 데려온 군 검찰 수사관들은 사단장실 금고를 강제로 개방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현금 뭉치와 이중 장부들은 박준장의 부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혀를 내둘렀고 이 정도면 군사 재판에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의의 칼날은 이제 박준장의 목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고 그 칼자루는 서태산이 쥐고 있었습니다. 서태산은 지수의 치료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고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표정은 조금 전에 냉철한 지휘관이 아닌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자신이 너무 늦게 와서 이런 꼴을 당하게 했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울컥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 씩씩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군을 위해 다시 군복을 입으신 것에 대해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왜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은둔 생활을 하셨는지 물었고 태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너무 강직하게 원칙을 고수하다가 많은 적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다칠까봐 군복을 벗고 평범한 노인으로 살기로 결심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손녀가 당한 일을 보며 악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때로는 힘으로 악을 짓밟아 버려야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의 고뇌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시각 국방부 장관실에서는 비상이 걸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는데 제7보병 사단이 연락 두절 상태라는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관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라인을 가동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서태산 장군이 부대를 장악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장관은 서태산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듣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의자에 주저앉았고 이 일이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군 내부의 정화 작업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섣불리 개입했다가 자신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생각에 진땀을 흘리며 일단 상황을 관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사단 내 취조실 서태산은 박준장을 직접 신문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섰고 그가 들어오자 공기의 흐름조차 멈춘 듯한 중압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준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태산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그의 어깨는 잎사귀처럼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수사관들이 가져온 증거 서류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그 소리는 박준장의 심장을 내려치는 망치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태산은 아무런 고함도 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군복이 부끄럽지 않으냐라고 짧게 물었지만 그 한마디는 박준장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듯 했습니다. 박준장은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태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군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태사는 그가 저지른 횡령과 인사비리 그리고 아들의 범죄를 은폐한 혐의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박준장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으며 자신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파멸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옆 취조실에서는
박민우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울먹이며 모든 사실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뿐만 아니라 과거에 덮었던 음주운전 사고와 부하 폭행 사건들까지 줄줄이 불며 아버지의 지시로 한 일이라고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비겁한 태도에 혀를 차며 진술을 녹화했고 이 영상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부자간의 의리 따위는 형벌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찢겨 나갔고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서지수는 모니터룸에서 박민우의 신문 과정을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저토록 나약하고 비열한 인간에게 자신이 당했다는 사실이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콧물을 흘리며 비는 민우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강함이란 계급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우에 대한 분노보다는 연민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으며 그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단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집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병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오와 열을 맞춰 정렬했습니다. 단상 위에는 서태산 장군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 포승줄에 묶인 박준장과 박민우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려졌습니다. 병사들은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사단장 부자의 몰락을 목격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연병장을 메아리 쳤습니다. 태사는 마이크를 잡고 부대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선포하며 군기강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태산의 연설은 병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고 그들은 오랜만에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며 잃어버렸던 군인 정신을 되찾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태사는 병사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하며 앞으로는 부당한 명령에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군 복무에 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병사들은 우렁찬 함성과 함께 박수를 보냈고 그 소리는 사단 전체를 뒤흔들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습니다. 박준장 부자는 수천 명의 병사들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들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사단에는 다시 밤이 찾아왔지만 어젯밤의 음산하고 타락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정화된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단장 관사가 아닌 일반 병영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는 태산의 뜻에 따른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전설적인 장군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태산의 소탈하고 유머러스한 태도에 금세 마음을 열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지수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행복감을 느꼈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고속으로 진입하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위병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차는 막무가내로 차단기를 밀고 들어왔고 본청 건물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국방부 차관과 헌병대 수사단장이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몹시 굳어 있었고 손에는 공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태산 장군의 독단적인 행동을 문제 삼기 위해 급파된 정부 측 인사들이었고 이는 사건이 군 내부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상황실로 들어온 차관은 태산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이며 적법한 절차 없이 사단장을 체포하고 부대를 점거한 것은 월권 행위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당장 박준장을 풀어주고 지휘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반란죄로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태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관을 노려보았습니다.
태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달고 있는 그 배지 누구 덕분에 달고 있는지 잊었나 보군. 태산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차관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태산과 대치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수는 다시 시작된 위기 상황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 또한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차관에게 다가갔고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차관을 덮쳤습니다. 태사는 품 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박 준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내용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태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차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해서 상황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박 준장이 국방부 차관에게 뇌물을 상납하며 진급 청탁을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군수, 물자 납품 비리에 차관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화였습니다. 차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입술을 바르르 떨었고 방금 전까지 태산에게 쏘아 붙이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사람처럼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줄줄 흘렸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서태사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쥐새끼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차관을 내려다보며 침묵을 깼습니다. 자네가 말한 적법한 절차라는 게 고작 이런 뒷거래를 보호하는 것이었나. 태산의 나지막한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가 차관의 심장에 꽂혔고 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해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태산은 이미 이 녹음 파일의 사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주요 언론사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이는 차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헌병대 수사단장은 재빠르게 태세를 전환하여 차관과 박 준장을 동시에 제압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인물이었기에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 서태산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에 올라타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장은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헌병들은 주저없이 차관의 양팔을 붙잡아 포박했습니다. 차관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발악했지만 단장은 반역행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라고 건조하게 고지하며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 준장은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차관마저 체포되는 것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관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차관은 자신의 코가 석자라 박 준장을 매몰차게 발로 차버렸습니다. 한때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형님, 동생하며 결탁했던 그들의 추악한 우정은 파국 앞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저주와 원망뿐이었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장교들과 특수부대원들은 그 꼴사나운 광경을 지켜보며 권력의 무상함과 비굴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지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나쁜 사람을 벌주는 것을 넘어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힘이 있어야 정의도 지킬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태사는 손녀의 성장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옅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사태가 수습되자마자 서태사는 강중장에게 지시하여 사단 전체에 대한 정밀 감사를 확대하고
부패에 연루된 모든 인원들을 색출하라는 대청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헬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감사관들과 검찰 요원들이 추가로 투입되었고 사단 본부는 마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박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무실마다 서류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실려 나갔고 비리에 연루된 장교들이 줄줄이 헌병대 차량에 태워지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은 고통스러웠지만 부대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부대 정문 앞에는 특종을 잡으려는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설의 귀환, 부패 사단장과 차관의 구속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방송사 헬기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며 현장을 생중계했고 국민들은 뉴스 속보를 통해 군 내부의 충격적인 비리 사실과 서태산 장군의 영웅적인 행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혀있던 박민우는 밖에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와 웅성거림을 듣고 드디어 아버지가 자신을 구하러 군대를 동원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철창을 붙잡고 거봐, 내가 뭘 했어. 너희들은 다 죽었어. 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며 광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는 헌병의 라디오 소리를 듣게 되었고 화면 속에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아버지와 차관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의 웃음소리는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머리를 벽에 대섰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폭풍 같았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사단 본부에는 무거운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서태산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연병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일으킨 파장이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뇌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군 전체가 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강 중장이 들어와 커피를 건네며 장군님 덕분에 군이 다시 살았습니다라고 존경을 표했지만 태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뿌리까지 뽑아야지라고 대답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지수는 텅 빈 연병장을 홀로 걸으며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고 머리를 식혔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마치 긴 꿈처럼 느껴졌지만 손목에 남은 멍자국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군인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할아버지가 보여준 정의의 등불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연병장에는 해체식을 방불케 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전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단상에는 더 이상 박준장의 모습은 없었고 서태산 장군이 강인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지난날의 오욕을 씻어내고 명예로운 군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병사들은 사단장이 체포되고 지휘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불안해했지만 태산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썩은 지휘부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탄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했고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제7보병사단의 지휘권을 서태산 예비역 대장에게 임시로 위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치였지만 성난 여론을 잠재우고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태산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장관의 악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사단을 재건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서태산은 즉시 인사명령을 단행하여 그동안 박준장에게 핍박받던 유능하고
청렴한 장교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했습니다. 또한 병사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없애는 등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대는 빠르게 활기를 되찾았고 병사들의 눈빛은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 역시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여 빈틈없는 경계 근무를 서며 부대의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그녀는 동료들로부터 장군의 손녀가 아닌 강철 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며칠 후 검찰 수사 결과 박준장과 박민우 그리고 차관을 포함한 비리 연루자 수십 명이 구속 기소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들이 빼돌린 수백억 원의 혈세는 국고로 환수되었고 그들의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정의가 실현된 것에 환호하며 서태산 장군을 영웅으로 추앙했지만 태산은 언론 인터뷰를 일절 거절하고 부대 재건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아난 제7보병사단은 진정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의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지수에게 내일 있을 부대 재창설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겠다고 말했고 지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는 맑게 갠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깃발을 올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사단 연병장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으며 하늘마저도 잿빛 구름을 드리워 비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 연병장 중앙에는 부패의 온상이었던 사단 본부 중대와 헌병대 일부 인원들이 무장 해제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민우 소령과 결탁하여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부조리를 눈감아 주었던 부역자들로 오늘부로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서태산 장군은 단상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마치 썩은 가지를 쳐내려는 정원사의 가위처럼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행사는 단순한 이추임식이 아니라 제7보병사단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거듭나기 위한 부대 해체 및 재창설식이었습니다. 국방부의 특별 명령에 따라 박준장이 지휘하던 기존의 사단 사령부 조직은 사실상 공중분해되었으며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지휘부와 참모진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부대의 깃발이 내려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낡고 부패한 건물을 허물어야만 튼튼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잠시 후 헌병대의 호송 차량들이 연병장 한 구석으로 들어와 멈춰섰고 포승줄에 묶인 박준장과 박민우가 병사들이 보는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박준장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모습이었고 한때 장군의 위엄을 뽐내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었던 병사들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회한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박민우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헛웃음이 맺혀 있어 보는 이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서태산 장군은 지휘봉을 옆구리에 끼고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와 죄인들이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연병장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으며 병사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태사는 박준장 앞에 멈춰서서 그를 오랫동안 응시했는데 그 시선만으로도 박준장은 온몸이 타들어가듯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태사는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다. 자네는
그 책임을 권력으로 착각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박준장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어서 태산은 박민우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민우는 태산의 눈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헌병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는 태산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제발 살려달라고 웅얼거리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태산은 그런 민우를 보며 경멸 어린 표정을 지었고 허리를 굽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우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태산의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집어삼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태산은 민우의 귓가에 입을 대고 그가 지수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놈이 내 손녀에게 이리 와서 놀자고 했던가. 그래, 이제 네가 놀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차가운 감옥 바닥이다. 태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습니다. 민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뱉었던 오만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인생을 파탄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병사들은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마 같던 소령이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서지수는 단상 옆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민우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속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복수심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고 이제야 비로소 지난 며칠간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민우의 얼굴을 보며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으며 그저 한 인간의 타락과 파멸을 목격하는 증인으로서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손목을 감싸주며 앞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서태산의 신호에 따라 헌병들은 박준장과 박민우를 거칠게 일으켜 세워 호송버스로 끌고 갔습니다. 박민우는 끌려가면서도 아빠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박준장은 아들을 돌아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의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자 연병장에는 묘한 해방감이 감돌았습니다. 병사들은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의 축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맑은 공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송 버스가 연병장을 빠져나가자 태사는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부대 해체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제7보병사단 본부 중대 및 예하 부패 연루부대는 현 시간부로 해체를 명한다. 깃발을 하강하라.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떨어지자 기수단은 사단기와 중대기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깃발이 내려오는 동안 구슬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병사들은 거수경례를 하며 사라지는 부대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과거의 오욕을 장사 지내는 장례식과도 같았습니다. 깃발이 완전히 내려오자 연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태사는 병사들에게 잠시 묵념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병사들은 눈을 감고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태산 역시 눈을 감고 조국을 위해 산화한 선배 전우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군복을 다시 입은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그는 이 부대가 비록 썩은 환부를 도려내느라 상처 입었지만 그 상처가 아물면 더욱 강한 군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백발을 흩날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서 있었습니다. 묵념이 끝나고 태사는 새로운 깃발을 수여하기 위해 강중장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강중장은 새롭게 제작된 사단기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는데 깃발에는 용맹한 호랑이의 문양이
선명하게 수놓여 있었습니다. 태사는 강중장에게 깃발을 건네주며 이 깃발 아래에서는 어떠한 불의도 용납하지 말라.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군대.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제7사단의 미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중장은 깃발을 받아들고 힘차게 흔들었고 병사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새로운 부대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새로운 사단기가 개양대 끝까지 올라가 바람에 펄럭이자 병사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패한 지휘관의 사병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으로서 자부심을 되찾았습니다. 태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임무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손녀인 지수에게 진정한 군인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병사들이 해산하자 태사는 지수를 조용히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집무실은 주인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화려한 장식품들은 모두 치워지고 작전 지도와 태극기만이 벽에 걸려 있어 검소하고 군인다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태사는 지수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지수는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지만 할아버지의 온화한 눈빛을 보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지수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는 지수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까봐 걱정했지만 지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군에 남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정의를 저도 실천하고 싶습니다. 비록 힘든 길이라도 피하지 않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참된 군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사는 손녀의 당차고 성숙한 대답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자신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될 제목임을 확신했습니다. 태사는 지수에게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는데 그 안에는 특수전 사령부로의 전출 명령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은 내가 주는 특혜가 아니라 네 능력을 높이 산 강중장이 추천한 것이다. 그곳은 여기보다 훨씬 고되고 위험하겠지만 네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수는 놀란 눈으로 명령서를 바라보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는 그녀가 항상 꿈꿔오던 곳이었지만 여자라는 이유와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에게 정식으로 거수경례를 올리며 감사합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최고의 특전 요원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태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녀의 경례를 받아주며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으며 지수는 그 안에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보호막을 느꼈습니다. 태사는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가서 보여줘라. 서태산의 손녀가 아니라 서지수라는 군인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단 정문 앞에는 태산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수많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 도열했습니다. 태산은 화려한 환송식을 마다하고 조용히 떠나려 했지만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그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고 태사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부대에 자신의 혼을 심어 놓았다는 자부심을 안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지만 그가 남긴 발자취는 병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멀어져 가는 차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리광 부리는 손녀가 아니라 홀로 서기를 시작한 강인한 전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있는 전출 명령서를 꽉 쥐며
새로운 전장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새롭게 태어난 제7사단의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고, 저 멀리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장엄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의 핀 꽃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강인했습니다. 한편 군 교도소로 이송된 박민우는 독방에 갇혀 차가운 벽을 긁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태산의 서슬퍼런 눈빛과 이리 와서 놀자는 환청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좁은 감방 안에서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고, 밖의 세상은 그를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박준장 역시 명예와 권력을 모두 잃고 수감자 번호로만 불리는 신세가 되어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으며 정의의 심판은 늦더라도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사단은 빠르게 정상을 되찾았고 새로운 사단장의 지휘 아래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훈련의 강도는 높아졌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태산 장군의 전설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서로를 독려했습니다. 부대의 정문에는 정의와 명예라는 새로운 부대 훈이 새겨진 비석이 세워졌고, 그것은 이 부대가 나아가야 할 영원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지수는 특수전 사령부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며 고된 훈련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지만 눈빛만은 더욱 깊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동료 남성 대원들과의 경쟁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실력을 보여주며 에이스로 성장하고 있었고, 독사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훈련 도중 잠시 휴식을 취하던 그녀는 먼 산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할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손녀가 되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군화끈을 조여 매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서태산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지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미소를 지었으며 다시 훈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매처럼 힘차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서지수 대위는 특수전 사령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최정예 팀장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수많은 작전과 훈련으로 인해 구릿빛으로 건강하게 그을려 있었고, 눈매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워져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트라우마를 강인한 정신력으로 승화시켜 스스로를 단련한 강철 같은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얼음 마녀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무한한 존경심을 표했는데, 이는 그녀가 작전 현장에서 보여주는 냉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지수가 이끄는 알파팀은 국경 인근의 산악지대에서 대테러 진압 훈련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감각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가상의 적들이 매복해 있는 폐건물로 진입하기 직전 지수는 팀원들에게 수신호로 침투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유령처럼 소리 없이 건물 내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절도가 있었으며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제압하는 과정은 마치 잘 짜인 안무를 보는 듯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순식간에 테러리스트 역을 맡은 대항군을 제압했고, 상황 종료를 알리는 무전이 울려 퍼지자 팀원들은 환호했습니다.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복귀하는 헬기 안에서 지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3년 전 그날 밤 유치장 창살 사이로 보았던 그 별들과 똑같았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무력감에 치를 떨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손으로 동료와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빛나는 대위 계급장을 만지작거리며 이 계급장이 주는 무게가 권력이 아니라 헌신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지수는 강중장, 이제는 대장으로 진급한 사령관에게 휴가 신고를 했는데 그는 지수의 늠름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할아버님이 많이 기다리시겠다. 가서 안부 좀 전해드리고 푹 쉬다 오게. 라고 말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지수는 사령관에게 격려를 하고 위병소를 나섰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고 할아버지가 은퇴 후 머물고 계신 동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고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서태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의 집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꼿꼿한 허리와 호랑이처럼 형형한 눈빛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다가오는 지수의 차 소리를 듣고 허리를 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에서 내리는 손녀의 모습이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고 태사는 거친 손으로 손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려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완수한 작전들과 훈련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미주 알고 주알 털어놓았고 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담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지수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아니라 부하를 아끼고 전술을 고민하는 지휘관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칼은 휘두를 때보다 칼집에 있을 때 더 위험이 있는 법이다.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란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지수는 조심스럽게 박준장과 박민우의 소식을 물었는데 태사는 덤덤한 표정으로 그들의 근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박준장은 화병으로 지병을 얻어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박민우는 감옥 내에서도 적응하지 못해 독방을 오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들으며 통쾌함보다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으며 권력이란 신기루와 같아서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산과 지수는 함께 바닷가로 나가 일출을 보기 위해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두 사람의 열기는 그 추위를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자 검푸른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세상은 새로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사는 지수에게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키며 저 애는 어제와 똑같은 애지만 오늘 뜨는 해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다. 너의 군 생활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자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태양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자 자신을 이끌어준 스승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태산 역시 손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경례를 올렸는데 늙은 장군과 젊은 장교의 실루엣이 붉은 태양을 배경으로
하나의 그림처럼 어우러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군인이라는 하나의 길 위에서 영혼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그들의 발자국을 지웠지만 그들이 세상에 남긴 정의의 발자국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수는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제7보병사단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대 정문은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었고 위병들은 절도 있는 자세로 근무를 서고 있었으며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의 힘찬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잠시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는데 3년 전에 그 끔찍했던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부대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부대를 향해 짧게 경례를 한 뒤 다시 자신의 전장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특수전 사령부로 돌아온 지수는 새로운 팀원들을 배정받았는데 그 중에는 갓 임관한 풋내기 소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위는 긴장한 표정으로 지수에게 신고를 했지만 지수는 그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소희에게 다가가 옷매무새를 고쳐주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뒤에 있을 테니 너는 앞만 보고 달려라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말은 과거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과 똑같았으며 지수는 이제 자신이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차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팀원들을 이끌고 산악구보 훈련에 나섰는데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서도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힘들어하는 팀원들을 독려하며 맨 앞에서 달렸고 그녀의 등은 팀원들에게 따라가야 할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그들은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며 성취감을 만끽했고 지수는 땀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꼈고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을 맺지만 서지수 대위와 서태산 장군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는 단순히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희망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부패하더라도 그들처럼 깨어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려낸 상처는 아물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한 굳은 살이 박힌다. 이것이 그들이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몇 년 후 서태산 장군은 노안으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장례식은 국군 수도병원에서 육군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는 국방부 장관부터 말단 2등병까지 계급을 초월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상주로서 씩씩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했지만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약한 눈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지수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수첩의 맨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손녀 지수야. 너는 나에게 별 3개보다 더 빛나는 나의 자랑이자 훈장이었다. 부디 정의로운 군인으로 살다가 후회 없이 떠나거라. 지수는 그 문구를 읽으며 오열했고 할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할아버지의 유언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서지수는 중령으로 진급하여 대대장이 되었고 그녀의 부대는 전군에서 가장 군기가 세고 전투력이 강한 부대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러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며
그녀에게 윙크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다, 우리 강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의는 결코 죽지 않으며 그 정신은 세대를 이어 계속 계승될 것입니다. 서지수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녀의 뜻을 이어받을 후배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군대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병장의 태극기를 힘차게 펄럭이게 합니다. 지수는 사열대 위에 서서 늠름한 병사들을 바라보며 지휘봉을 들어 올립니다. 대대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내 그녀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고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립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태산이 꿈꾸던 군대 서지수가 만들어가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을 뿐입니다.